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공식 일정이 모두 막을 내렸고요. 유럽 축구 전체 일정도 이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마요르카에서 최종전을 치르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 이제 A매치 경기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라리가가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스페인 현지 언론에서 그리고 현지 매체에서 결산한 그 결과 이강인 선수가 이제 각종 그 다양한 베스트 11의 이름을 올렸거든요. 정말 대단한 업적인데 또 이 업적을 통해 연결되고 있는 이적설 최신 소식까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리가의 최종 성적을 살펴보면 FC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차지했고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까지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막판에 조금 주춤했던 틈을 타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술을 바꾸고 또 이제 그리즈만을 에이스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막판에 이제 뭐 어쩌면은 2위 자리도 뺏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나 승점 1점 차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위를 했고요. 4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은 승점 차가 조금 크게 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일찌감치 조금 확정된 상태였죠. 예, 일본 대표 선수인 쿠보의 뭐 맹활약 속에 또 레알 소시에다드가 4위를 차지하면서 이강인, 쿠보 이 두 아시아 선수가 뭐 각종 라리가 매체들의 평가에서 높은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 이제 세비야가 12위지만은 유로파리그 최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한 팀이 더 나가게 됐어요. 5팀이. 예, 라리가가 그런 경우가 많긴 해요. 세비야가 자꾸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었죠. 근데 이게 룰이 바뀌면서 그래서 지난 시즌 프랑크푸르트가 조금 그 수혜를 보면서 분데스리가가 챔피언스리그 5팀이 나가게 된 거였고 이번에는 이제 그 라리가가 그 수혜를 보게 된 건데요. 비아레알하고 레알 베티스가 그 밑에 팀들하고는 승점 차이를 조금 크게 벌리면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확정 지었고 사실 컨퍼런스리그 진출권 놓고 이제 경쟁이 조금 치열했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막판 뒤집기로 오사수나가 이제 7위로 컨퍼런스리그에 진출을 하게 됐죠.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뭐 강등되기도 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었으나 오랜만에 유럽 대항전에 나가게 됐고요. 사실 이제 스페인 전통의 명가입니다. 여전히 소시오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팀이고 또 이강인 선수를 과거에 노렸던 팀이기도 하고요. 또 이 팀이 올 시즌 코파델레이 결승전까지 올라갔던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 결실을 맺었다. 네,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이제 그것도 많이 기억에 남아있는 팀이죠. 그 네쿠나미 뛰었을 때, 나름 그때가 또 이제 마지막 전성기였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강등 경쟁을 놓고도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막판까지 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결국 그 엘체는 일찌감치 확정된 가운데 그 다음에 에스파뇰하고 바야돌리드가 강등되고 말았죠.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 이제 바르셀로나를 연고로 하는 라리가에서 꽤 이제 잔뼈가 굵었던 팀인데 최근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호나우두가 구단주인 바야돌리드가 강등이 됐고 발렌시아가 충격적인 강등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개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벤제마 선수가 이제 부상 이슈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레반도프스키는 역시 뭐 검증된 골잡이잖아요. 라리가 입성 첫 시즌에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조금 23골이라는 건 레반도프스키한테는 좀 아쉬운 기록이긴 하죠. 특히 전반기 때 굉장히 무섭게 치고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30골 이상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후반기 때 부상을 달고 뛰면서 그러면서 주춤하면서 23골에 그쳤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최고의 골키퍼로는 이제 26회에 이제 무실점 경기와 18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테오 슈테겐 골키퍼가 사실상 뭐 바르셀로나의 우승 공신으로 활약을 했어요. 뭐 바르셀로나는 심지어 그 무리뉴 감독 때 첼시가 수립했었던 유럽 5대 리그 최소 실점 기록도 수립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막판에 너무 부상자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아라오가 부상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막판에 조금 수비적으로 흔들리면서 그 기록을 깨는 데는 실패를 했죠. 뭐 사실 득점 순위에서 인상적인 게 2위가 이제 19골의 벤제마, 3위가 이제 스페인 선수로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에스파뇰의 호셀루였고 또 4위가 베티스의 보르아 이글레시아스인데 그리고 이 공동 4위 이글레시아스와 더불어 무리키 선수, 이강인 선수와 마요르카에서 무강, 마요와 르카를 담당했다고 하는 이 무리키 선수가 무려 15골을 또 넣으면서 득점 순위 상위권에 포진을 했어요. 무리키도 만약에 후반기 때 조금 주춤하지 않았더라면은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공동 4위에 위치한 그리즈만이 눈에 띄죠. 왜냐면 그리즈만은 단순히 골만이 아니라 도움에서도 독보적으로 혼자서 두 자릿수 도움을 기록하면서 16도움. 그러니까 공동 2위가 9도움이거든요. 라리가. 거기다가 뭐
빅찬스 메이킹이건 아니면 키패스건 다 그냥 세부 지표들에서 독보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들을 올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뽑는 라리가 MVP는 그리즈만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뭐 우승팀인 바르셀로나, 준우승팀인 뭐 레알 마드리드, 이 팀은 또 이제 챔스 4강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정말 개인의 활약으로 놓고 본다면 라리가 MVP 그리즈만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강인 선수의 기록을 좀 결산을 해보면 마지막 경기 그래도 6도움, 공식 6도움을 추가하면서 6골 6도움 12개의 공격 포인트로 맞췄는데 네. 가장 주목받은 기록은 역시 드리블이었던 것 같아요. 뭐 드리블 같은 경우는 무려 90개를 성공시키면서 비니시우스에 이어서 2위인데요. 그래도 격차를 많이 막판에 줄였죠. 사실 비니시우스가 독주하고 있었잖아요. 드리블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사실 밑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메첼라로 변신을 하면서 조금 더 드리블 스탯들을 경기들이 진행될수록 많이 기록을 하면서 결국 2위까지 끌어올린 데다가 사실 이강인 선수의 더 놀라운 점은 드리블 시도 횟수가 탑10 선수들 중에서 10위인 카라스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어요. 근데 성공은 두 번째로 많아요. 즉 성공률은 독보적인 1위라는 거죠. 사실 카라스코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드리블 돌파가 좋은 선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니코 윌리엄스나 사무 추크헤제 이런 선수들이 전형적인 이제 드리블하는 윙포워드인데 이런 선수들보다 더 적게 드리블을 시도하고도 더 많이 성공을 시켰고 또 개인적인 폼도 좋았다. 왜냐면 시즌 평점을 봐도 뭐 사무 추크헤제가 6.89점, 니코도 6.89점, 카라스코는 6.85점인데 이강인 선수는 7.09점이니까 전반적인 그 플레이가 좋았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드리블 성공률에 있어서 마지막 경기에서도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며 결과적으로는 72.6% 그러니까 10번 드리블 시도하면 7개 성공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럽 5대 리그 그 탑10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죠. 지금 보시면 비니시우스가 성공률은 42%니까 절반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강인 선수는 아주 효율적으로 드리블을 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한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의 뭐 팀의 마이스트로거든요. 마요르카 자체가 공격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요르카가 점유율 순위가 최하위예요. 그 정도로 공격을 거의 하지 않는 팀임에도 그나마 그래도 이강인이 드리블로 치고 가서 찔러주는 패스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제 이강인의 그 왼발 세트피스 이걸로 이제 많은 찬스들을 그나마 이강인이 홀로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빅찬스가 14회로 라리가 전체 선수들 중에서 공동 5위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빅찬스는 정말 바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동료들의 결정력이 조금 더 좋았다면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두 자릿수 도움도 기록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다. 근데 확실히 여기서도 그리즈만이 눈에 띄죠. 혼자서 20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뭐 하피냐, 뭐 다르데르, 비니시우스 사실 대부분이 이제 레알과 바르셀로나 선수들인데 또 이 다르데르가 에스파뇰이 강등되는 와중에 그렇죠. 물론 호셀로와의 그 또 쿵짝이 잘 맞기도 했어요. 두 선수는 개인 기록을 좀 잘 쌓았다. 다만 다르데르가 도움은 3도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파뇰 선수들이 참 많이 뱉어냈어요. 호셀로가 조금 저평가받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그러고 하면 이제 또 라리가의 그 빅찬스 말고 그냥 또 찬스 메이킹, 동료의 슈팅을 얼마나 이끌어냈느냐 이 부분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54회를 기록하면서 1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마요르카 자체가 공격을 가장 하지 않는 팀이었거든요. 점유율이 가장 낮고 슈팅 숫자도 거의 뭐 하위권에 위치한 팀인데 당연히 공격을 거의 하지 않죠. 하지만은 그 와중에 이강인이 홀로 조금 고군분투하다시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상위권은 분명히 뭐 레알 마드리드나 또 뭐 아틀레티코의 그리즈만, 뭐 바르셀로나 이렇게 분명히 공격기를 많이 갖는 뭐 스타 선수들이 포진한 팀 선수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이강인 선수 이름이 딱 보인다. 뭐 크로스, 하피냐, 비니시우스 뭐 이런 대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강인 선수의 후스코어드 평점은 7.09점으로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막판에 끌어올린 거죠. 원래는 발베르데보다 밑에 있었잖아요. 다르데르보다도 밑에 있었고. 근데 이런 선수들을 다 제치고 11위까지 올라섰다. 시즌이 더 진행이 됐다면은 이강인 선수가 탑10 안에도 들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게 라리가 전체 선수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결국에는 라리가 시즌 베스트의 후보에 충분히 들만한, 뭐 실제로 피파가 함께 진행했던 올해의 팀 1차 명단에는 또 들 정도였으니까 이강인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의 이제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 사실 이 마르카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의 공식 판타지 리그를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라리가와 스페인을 대표하는 언론이거든요. 여기서 베스트 11을 선정했는데
사실 이제 라리가는 솔직히 레알하고 바르셀로나에 워낙 스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리그들보다 오래전부터 이 베스트 11을 3개로 뽑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베스트 11 뽑으면 너무 그 약간 인간계와 신계로 구분했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조명을 못 받아요. 그래서 골드 베스트 11, 실버 베스트 11, 브론즈 베스트 11을 뽑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실버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골드 베스트 11에는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그리즈만과 비니시우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수비맨디와 이시와 베이가, 그리고 또 이제 좌우 풀백에는 아르나우와 발데, 그리고 중앙 수비는 밀리탄과 아라우오, 그리고 골키퍼로는 테오 슈테겐이 뽑혔는데요. 예, 수비맨드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베이가 같은 경우도 지금 빅클럽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스페인의 유망주고요. 이시 팔라손 같은 경우에는 라이오의 측면을 책임지는 약간 윙어거든요. 그렇죠. 이 포지션 구보는 잘하는 선수를 좀 이제 위치를 바꿔서라도 좀 뽑아주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 공격 3인조를 보면 그리즈만, 말씀드린 라이가 최고의 선수였고, 레반도프스키 득점왕이었고, 비니시우스 솔직히 뺄 수가 없어요. 비니시우스 라리가 최고, 세계 최고의 왼쪽 윙포워드거든요. 뭐 레알 마드리드 MVP라고 한다면은 비니시우스죠. 예, 이 3대장이 골드 베스트 11 3톱을 차지한 가운데 이제 실버 베스트 11 3톱에 이강인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 실버 베스트도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벤제마도 실버 베스트의 공격수고요. 뭐 비아레알의 사무 추크헤제도 오른쪽 윙어로는 라리가에서 지금 최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미드필드 라인에 이제 쿠보, 오리올 로메오, 대용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 위치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시즌 전체를 보면은 이 쿠보 그렇죠. 선수가 함께 미드필드로 가야 되고 쿠보가 좀 더 공격적이긴 했어요. 사실 골드도 그리즈만을 내리고 이씨를 올리는 게 더 맞죠, 팔라스는. 그러니까 왜 저 자리만 공교롭게도 저 자리만 왜 저렇게 뽑은 건지 이해가 그래픽 가지 담당자가 잘못 넣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은 몰리나, 쿤데, 오스카 가르시아, 그리고 프란 가르시아, 그리고 골키퍼 쿠르투아인데 실버 베스트 11도 사실 뭐 이 선수들의 위상적으로나 활약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와 크게 밀리지 않는다. 사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매체들에서는 쿠보를 베스트 11으로 뽑았죠. 그렇게 뽑은 매체들이 많이 있고 저는 몰리나가 아르나우보다는 더 위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라우와 쿤데는 약간 조금 뭐랄까 취향 차이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아라우가 조금 더 견고했던 건 맞는데 부상 후 빠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라면은 쿤데를, 왜냐면 저는 출전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어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베이가가 물론 마지막 경기에 멀티골을 하면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어도 이강인 선수를 베이가 자리에 놓고 실버에다가 이제 베이가를 미들로 놓고 쿠보를 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뭐 생각할 수 있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뭐 잘했다. 저는 엄밀히 따지면은 베이가가 골드에 올라간 게 문제고요. 대용이 갔어야죠. 솔직히 말하면 대용이 가고 베이가가 실버로 왔어야 돼요. 결국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최고의 22명 안에는 든다. 모든 기록이나 모든 지표상 그렇다. 그리고 이 브론즈 베스트 11을 보면 어떤 선수가 그럼 이강인 선수한테 밀렸냐. 뭐 사실 조금은 이제 떨어지긴 해요. 브론즈 베스트 11에는 호셀루, 모리키, 에네스, 위날 이 선수가 3톱이고 미들은 니코 윌리엄스, 미켈 메리노, 압데, 그리고 이제 포백 라인은 포이스, 크리스티안센, 르노르망, 카마빈가, 골키퍼 레미로인데 이 압데는 이제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인 가리도가 또 맡고 있는 선수고 사실 이 공격 3톱은 다 스트라이커예요. 그리고 사실 미드필더 메짤라 2명도 다 측면 공격수죠. 결국 저 오른쪽 메짤라 자리는 전부 다 윙인 뽑혔습니다. 이 많은 그 윙 중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좀 높은 평가를 라리가에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기자들이 뽑은 건데 이번에 이제 판타지리그는 분명히 선수의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뽑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판타지 리그도 재미있는 게 마르카가 3가지 기준으로 베스트 11을 뽑았거든요. 근데 이 3가지에 이강인 선수가 다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가장 많은 포인트를 얻은 포지션별 선수를 뽑았을 때 3-4-3 기준으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 뭐 미드필더로 이제 이름을 올렸고요. 뭐 레반도프스키, 비니시우스, 그리즈만이 공격 3톱 뽑혔고 그리고 또 이제 쿠보가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와 함께 좌우 그러고 보니 둘이 절친인데요. 최근에 쿠보 선수 생일일 때도 이강인 선수가 축하 메시지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베이가하고 다르데르가 중앙에 이게 아무래도 판타지 포인트다 보니까 공격 포인트를 올려야 돼서 그렇죠. 적인 선수들이 이제 뽑히면서 수비적인 선수들이 조금 피를 본 케이스라고 보이고 3백은 라이오와 발데와 밀리탕이 뽑혔고 골키퍼는 테오 슈테겐이 뽑혔습니다. 라이오가 뽑힌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아마 헤더 득점이 좀 있었던 게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수비할 상황이 많으니까요. 마요르카는. 그리고 판타지 포인트에서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판타지 포인트에는 이제 기록 기반 포인트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마르카와 함께 하다 보니까 마르카 기자가 따로 포인트를 줘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기계적으로 주게
되면은 경기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마르카 기자의 추가 포인트만 가지고 이제 베스트 11을 뽑은 것에도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는데 스리톱은 비니시우스, 그리즈만, 이씨. 뭐 그리즈만은 빠질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 쿠보도 역시 좌우 윙 같이 네. 들어갔다. 상당히 재밌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뭐 쿠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윙포워드 뛰었고 이강인 선수가 저기 왼쪽 윙백도 예. 곧잘 수행을 하긴 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수비맨디랑 다르데르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뽑혔고 백스리가 르노르망하고 프랑가르시아하고 이제 마페오가 뽑혔죠. 예, 근데 사실 마페오하고 프랑가르시아는 이제 윙백에 가깝게 뛰었기 때문에 이제 역시 공격 포인트, 수비수들 중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는 포지션이라서 좀 수혜를 봤다. 사실 그리고 마페오가 뽑힐 정도까지였나 싶은 생각은 좀 들고요. 또 예. 골키퍼가 물론 다비드 소리아도 잘했죠. 근데 이번 시즌은 테오 슈테겐이 너무 독보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록이 좀 이제 좋다 보니까 추가 포인트를 테오 슈테겐이 못 받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이게 대단해요. 아시다시피 판타지 리그는 애초에 이제 시장 가치, 이적료 네. 같은 개념으로 딱 설정이 돼서 그렇죠.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모두 다 그 유저들이 1,000원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 그렇죠. 1,000원을 갖고 각기 다른 선수들의 몸값에 맞춰가고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만 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치가 시즌을 치르면서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시즌 그렇죠. 시작할 때는 이제 기대가 높았던 선수가 있고 뭐 적은 선수가 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활약이 높아지면 가격이 비싸지는데 그 상승률이 가장 높은 베스트 11을 뽑았을 때도 이강인, 쿠버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 이강인 선수의 상승률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죠. 예, 예. 1억 1,500만 그 포인트가 올랐다. 쿠보도 1억유로 올렸는데 예. 그만큼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 기대치가 애초에 낮았다.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뭐 발렌시아에서의 부진도 있었고 지난 시즌 물론 뭐 출전 시간은 조금 늘어났다라고 하더라도 막판에 또 약간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 했었으니까 더 이렇게 된 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발데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이 사실상 첫 풀 시즌이나 마찬가지니까 또 많이 상승했고 쿠보도 진짜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죠. 개인적으로는 쿠보가 베스트 11에 뽑힐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강인 선수는 그러니까 판타지에서는 베스트 11에 뽑혔어도 다른 데서는 실버팀에 뽑혔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매체들에서는 베스트 11에 많이 뽑히진 않았었거든요. 쿠보는 정말 많이 뽑혔어요. 대부분의 예. 매체들에 쿠보가 계속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요. 그게 아무래도 그 소시에다드를 챔피언스로 이끈 게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시즌 막판에 또 인상적인 골을 많이 넣다 네. 보니까 그게 또 내리에 강렬하게 남으니 네. 투표를 하는 시점에 또 선정하는 시점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많은 게 그 전 시즌, 그 차비가 오기 전에 이 바르셀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특히 테오 슈테겐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대용도 뭐 기대만큼 좀 아쉽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올 시즌에 잘하면서 포인트가 올라갔고 뭐 호드리고도 조금 더 성장을 했고 축구해제도 부상 이후 솔직히 조금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네. 이걸 회복하면서 이제 가치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르카에서 각 팀별 MVP도 뽑았는데 네.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였어요. 물론 무리키가 15골 넣었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요. 뭐 네. 골은 무리키가 넣었지만 경기는 이강인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인 선수인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59점으로 가장 많은 마르카 포인트를 얻은 선수다라고 하면서 여러 팀들이 다음 시즌 그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 얘기인즉슨 역시 이적설 얘기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마르카의 이 마요르카 담당 기자의 후안미 산체스가 열심히 또 취재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6월 7일에 새로운 보도를 이제 내놓았어요. 라디오 방송도 하기 때문에 네. 시즌이 끝나서 이제 이적설밖에 할 얘기가 없거든요. 후일담을 풀어내면서 사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를 지키고 싶어 했다. 네. 1월 달에 다른 팀들의 제안이 왔지만 워낙에 사실 또 연봉을 낮게 주기도 했었으니까 네. 연봉을 올리고 계약 기간도 늘려가지고 재계약을 하려고 제시를 했으나 이강인이 짜증을 냈다. 거절했는데 왜냐면 이 제시가 오퍼를 거절하면서 제시하니까 당연히 짜증이 나겠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 마요르카 표시를 없애기도 했었죠. 그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적시켜달라는 거를 드러낸 거라고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팀에 남아서 끝까지 뛰면서 9위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사실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짜증이 났었는데도 그러니까 잠깐 이적설이 한참 그 1월 말에 있잖아요. 네. 그때만 살짝 이강인 선수가 부진했었고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래도 마음적으로 흔들리죠. 흔들리니까 하지만은 남기로 하고 나서 2월부터는 도리어
그 전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쳤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 풍부하고 또 이타적이고 뭔가 그 전술적으로도 영향력이 커졌죠. 다양한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원래는 공격수로 뛰었는데 메잘라도 하고 윙백도 하고 팀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도리어 한 단계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이강인 선수의 정신력을 생각하는데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나고 이럴 때 뭐 태업도 하고 이러다가 흔들리는 선수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강인 선수는 그래? 나는 내 가치를 더 높여서 내가 더 좋은 팀 가기 위한 실력을 보여줄게. 왜냐면 솔직히 1월 달에 바이아웃 여왕에 맞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이강인 선수도 알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가치를 보여줄게.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수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불하면은 이강인을 붙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들도 어쨌건 이강인 선수한테 그 금액까지 지불할 만한 능력이 안 됐건 아니면은 그만한 이적료까지는 안 된다라고 평가를 했건 둘 중에 한 가지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만한 능력을 일단 본인이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강인 선수가 아직 그만한 선수가 아니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라리가는 그 자체적인 샐러리캡 규정 때문에라도 그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이런 상황들을 다 아마 그 오퍼하는 쪽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특히 그랬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짜증을 냈을 겁니다. 아니 상황이 이런데 그걸 어떻게 고수하지 말고 협의해서 옵션을 붙여서 풀어주면 안 돼 했더니 마요르카는 그냥 자체로 바이아웃 아니면 안 돼 이래버리니까 좀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케이스인 거고 이제 뭐 브라이턴이 하던가 오퍼를 했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의 얘기인 거죠. 결국에 이제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라리가 잔류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최신 보도 이제 안달루시아 지역 매체긴 하지만 최근에 유독 이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 여기는 이제 신문이에요. 그 공신력이 높은 특히 세비야 관련 소식은 거의 1티어에 가까운 스포츠 신문인데 또 이제 보도를 했어요. 왜냐? 이적 시장에 별로 이제 쓸 기사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강인 선수의 상황을 또 소개하면서 환기시키는 내용인데 큰 얘기가 달라진 건 없어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시즌이 끝난 가운데 유럽 빅클럽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아주 큰 매력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고 이미 이강인 선수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 의사를 마요르카 구단에 전달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요르카의 재계약 시도를 이강인이 거절한 가운데 현재까지 에스턴 빌라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경쟁하고 있는 유력한 팀인데 에스턴 빌라의 제안이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이었다. 즉 최고액 제안은 에스턴 빌라가 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000만 유로를 제안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사실 이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가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에스턴 빌라의 감독이 에메리인데 에메리 감독이 세비야에서 활동하면서 그 세비야 지역 기자들과 관계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소스를 들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으니까요. 보도 냈던 게 에스턴 빌라가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을 하면서 라리가 사냥에 나섰다라고 에메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선수로 이강인 선수를 거론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에스턴 빌라 관련된 보도를 가장 많이 낸 게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예요. 그러니까 라리가 선수를 에스턴 빌라가 원한다. 그건 이제 에메리 감독 소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에스턴 빌라가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확정을 한 팀이고 아틀레티코는 챔피언스 리그를 나간 팀이다. 결국에는 스쿼드 뎁스 강화가 필요한 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이제 1,800만 유로가 이제 바이아웃 조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매체마다 달라요. 1,700만, 1,900만, 혹은 마요르카의 주장에 따르면 3,000만 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현재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여전히 그 마르카의 그 메디나 기자는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올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 리스트엔 있지만 상단에 없다라고 보도를 했고 또 카드나 코파에서는 아니다. 이강인의 바이아웃이 3,000만 유로라서 아틀레티코가 못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아웃 조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동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선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더 유력한 상태라고 보이긴 하죠. 다만 이제 그 선수를 끼워서의 협상이 어느 정도 전개가 됐지 현 시점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거든요. 극적으로 르마를 비싸게 판다거나 카라스코를 비싸게 판다거나 아니면은 펠릭스가 비싸게 팔린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현 시점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을 영입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놓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 원해도 데려갈 수 없는 라리가의 규정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얘기 말고도 이제 유망주 특히 로드리고 리켈메를 마요르카가 원한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협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아틀레티코 또 그런데 그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치 않는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예, 그래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찌됐거나 이제 쿠팡 플레이 때문에 한국에 오는 팀이고 특히 2경기를 치를 팀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강인 선수와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뭐 유효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 나오는 소식이 있다면 저희가 체크해보고 또 현지 소식도 취재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